지금 당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밑에는 별도, 바닥도 없습니다. 오직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완벽한 어둠. 블랙홀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당신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1초도 안 되지만 영원처럼 늘어나는 그 추락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치고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 점으로 무너질 때 태어납니다.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한번 다가가면 빛조차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경계가 생기죠. 그 경계의 이름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오는 길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잠깐 블랙홀은 빛조차 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블랙홀은 오직 계산식 속에만 존재하는 누구도 직접 본 적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것을 보아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곳곳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묶어 지구만 한 크기의 거대한 눈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력의 이름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줄여서 EHT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인류는 마침내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를 손에 넣습니다. 5천만 광년 넘어 M87 은하 중심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빛의 고리. 그 한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바로 블랙홀이 들이운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 질량의 무려 65억 배에 달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괴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빛마저 휘게 만드는 그 그림자의 윤곽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2년, 망원경은 훨씬 더 가까운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의 심장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한 궁수자리 A별.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이르는 이 블랙홀의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의 한가운데에도 이런 어둠이 조용히 모든 것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추락으로 돌아가 봅시다. 흥미로운 건 당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에겐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점점 느려지고 붉게 물들며 사건의 지평선 앞에서 영원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중력 때문에 당신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과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당신 자신은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발끝과 조금 더 먼 머리가 받는 중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 힘은 당신을 위아래로 길게, 옆으로는 가늘게 잡아 느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다소 장난스러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파게티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게티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블랙홀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블랙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거대한 별 하나가 무너져 생긴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의 수배에서 수십 배 무게죠. 그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건 은하 중심에 자리한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죠. 거의 모든 큰 은하는 그 중심에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주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이미 이런 거대 블랙홀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빨리 자랐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그 사이를 잇는 중간 질량 블랙홀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가설. 빅뱅 직후에 우주에서 태어났을지 모를 원시 블랙홀. 다만 이것은 아직 존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론 속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을 삼킨 블랙홀이 작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별 하나가 무너져 만든
작은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이미 찢겨버립니다. 하지만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경계는 너무나 넓고 완만해서 당신은 아무 고통 없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해졌을까요?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별, 먼지를 끌어당겨 자신의 둘레에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만듭니다. 그 물질이 안쪽으로 빨려들며 수백만 도로 달궈지고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뿜습니다. 우리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유죠. 이렇게 물질을 삼키며 블랙홀은 수십억 년에 걸쳐 자신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다른 은하와 충돌해 합쳐질 때 그 중심의 블랙홀들도 함께 만나 하나로 합쳐집니다. 블랙홀과 은하는 마치 한 몸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자라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두 블랙홀이 충돌하는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빙글빙글 돌며 가까워질 때 시공간 자체가 출렁이며 파도를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예언했던 중력파입니다. 그리고 2015년 리고라는 거대한 관측 장치가 마침내 이 떨림을 처음으로 붙잡아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두 개의 긴 터널에 레이저를 쏘아 시공간이 원자 하나보다 작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순간을 잡아낸 겁니다. 10억 광년 너머에서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며 우주를 흔든 신호였습니다. 각각 태양의 약 36배와 29배였던 두 블랙홀이 단 한순간에 충돌하며 태양 3개에 맞먹는 질량이 순수한 중력파 에너지로 우주에 흩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빛이 아니라 시공간의 떨림으로 우주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경계를 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을 영원히 볼 수 없고 당신 역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모든 물질이 향하는 단 하나의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특이점이라 불립니다. 블랙홀의 모든 질량이 부피가 없는 한 점에 모여 있다고 현재 물리학은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점에서 우리의 물리법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밀도도 중력도 무한대로 치솟고 시간과 공간의 의미마저 무너집니다. 특이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인류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랙홀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빛을 내뿜으며 증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 당신의 정보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조차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지 모든 걸 삼키는 우주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물리법칙의 끝을 보여주는 자연의 가장 극단적인 실험실입니다. 한때 계산식 속 그림자였던 그 어둠을 우리는 이제 사진으로 찍고 그 떨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끌어당긴 그 어둠은 사실 우주가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이었던 셈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의 또 다른 조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 당신이 화성의 붉은 모래 위에 선다면 가장 먼저 깨닫는 건 이곳이 얼마나 조용한가입니다. 공기는 너무 옅어 바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고 하늘은 한낮에도 붉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황량한 행성을 살아있는 세계로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왔습니다. 붉은 사막을 푸른 들판으로, 죽은 행성을 숨쉬는 행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테라포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면으로 묻습니다. 인류는 정말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의 화성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 안팎. 적도의 한낮엔 잠깐 영상으로 오르지만 밤이 오면 다시 깊은 냉기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대기는 거의 전부 이산화탄소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화성 표면의 기압은 지구의 약 0.6%. 우리가 사는 대기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정도 기압에서는 보호복 없이 나서는 순간 당신의 몸속 수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은 있습니다. 다만 극관의 얼음과 땅속 깊은 곳에 갇힌 채 액체로는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한때 강이 흐르고 호수가 고였던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지금보다 따뜻하고 훨씬 두꺼운 대기를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는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답은 화성이 잃어버린 하나의 방패에 있습니다. 약 40억 년 전 식어버린 핵과 함께 화성의 전 지구적 자기장이 꺼졌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자 태양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입자의 바람이 대기를 조금씩 우주로 벗겨냈습니다.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은 화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풍의 대기를 빼앗기고 있음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포밍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합니다. 화성을 다시 데우고 대기를 다시 두껍게 만드는 것. 이 거대한 상상은 1970년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막연한 꿈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거대한 거울을 궤도에 띄워 햇빛을 극지방 한 점으로 모으는 것. 그 열로 극관의 얼음을 녹이면 그 속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풀려나옵니다. 둘째, 화성의 흙을 더 어둡게 덮어 햇빛을 더 많이 빨아들이게 만드는 것. 셋째, 강력한 온실가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대기 속에 흩뿌리는 것. 이산화탄소가 풀려날수록 온실 효과는 강해지고 더워진 행성은 다시 더 많은 가스를 토해냅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단 데우기 시작하면 화성이 스스로 더워질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더 과감한 제안도 있습니다. 얼음 소행성이나 해성을 화성으로 끌어와 물과 가스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 상상 속의 화성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옅은 구름이 끼고 극관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은 우리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데울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숨 쉴 만큼의 공기를 만들 재료가 화성에 정말 있을까요? 2018년 나사의 지원을 받은 한 연구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진은 화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합산했습니다. 극관과 흙먼지, 암석 속에 갇힌 것까지 전부.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가스를 전부 풀어내도 필요한 양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 끌어낼 수 있는 가스를 다 모아도 인간이 보호복 없이 숨 쉴 대기를 만들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지금의 기술로는 화성 전체를 지구처럼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산소는 수십억 년에 걸쳐 미생물과 식물이 한 호흡씩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화성을 그만큼의 산소로 채우는 일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아득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에는 여전히 자기장이 없습니다. 설령 대기를 두껍게 만든다 해도 태양풍은 다시 그것을 천천히 벗겨내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침식은 수억 년에 걸쳐 느리게 일어나기에 당장의 장벽이라기보다 먼 미래의 숙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 앞에 인공 자기장 방패를 세우자는 대담한 발상까지 내놓았습니다. 태양과 화성 사이 한 지점에 자기장 장치를 두어 행성 전체를 감싸자는 것이죠. 아직은 구상 단계의 가설입니다. 벽은 그뿐이 아닙니다. 화성의 흙에는 인체에 해로운 과염소 산염이 섞여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도 자기장도 없으니 표면에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인간을 위협합니다. 중력은 지구의 약 38%. 그 약한 중력이 인간의 몸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화성 전체를 푸른 지구로 바꾸는 꿈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엔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한결 현실적인 길을 이야기합니다. 행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투명한 돔 안에 공기를 채우고 작물을 기르며 그 안에서 작은 지구를 빚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 테라포밍은 거대한 행성 개조보다 훨씬 가깝고 또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목표입니다. 어쩌면 화성은 한꺼번에 푸르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유리 정원에서부터 천천히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인류는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행성 전체를 지구처럼 바꾸는 일은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전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지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 행성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면 이미 살아 숨쉬는 지구는 얼마나 귀한 기적인지요. 화성을 푸르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어쩌면 지구를 푸르게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붉은 행성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기다립니다. 도전할 만큼 가깝고 정복하기엔 아직 먼 그곳에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가 처음 다른 세계의 흙을 밟는 그날의 이야기를 우주의 끝까지 함께 지금 출발한다. 보이저호의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을 향해 도착은 7만 년 뒤다. 빛으로도 4년이다. 은하를 가로지르면 10만 년. 속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거다. 거리를 건너뛰어 한 걸음에 저 별로 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만약 그 아득한 거리를 통째로 접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 종이 위 2점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 아니다. 종이를 접어 2점을 포갠 뒤 그 사이를 뚫는 것이다. 이 상상 속 지름길의 물리학은 하나의 이름을 붙였다. 웜홀, 벌레 구멍이다. 우주 반대편까지 단숨에 있는 통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정말 실제할 수 있는지를 따라간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1915년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그는 중력을 힘이 아니라 질량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다시 정의했다. 무거운 별은 그 주위의 시공간을 우묵하게 눌러 지나가는 빛마저 휘게 만든다. 시공간이 그렇게 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접거나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 1935년 아인슈타인은 동료 네이선 로젠과 함께 자신의 방정식 속에서 기묘한 다리를 발견한다. 서로 다른 두 시공간 영역을 하나의 목구멍처럼 잇는 통로. 훗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로 불렸다. 그것은 블랙홀의 방정식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수학이 스스로 그려낸 형상이었다. 1957년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 통로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을 붙인다. 웜홀, 사과를 파먹는 벌레가 겉을 빙 도는 대신 속을 관통하듯 시공간을 가로지른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곧
첫 번째 냉정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다리는 열리자마자 스스로 무너진다. 목구멍이 순식간에 조여 닫혀버리는 것이다. 무엇이든 통과하기도 전에 통로는 끊어진다. 빛조차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건널 수는 없는 다리. 초기의 웜홀은 그런 막다른 길이었다. 이 통로를 사람이 건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뜻밖에도 그 질문은 한편의 소설에서 다시 불붙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소설 콘택트에서 주인공을 먼 별로 보낼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친구이자 물리학자였던 킵손에게 물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방법이 있느냐고. 1988년 킵손과 마이클 모리스는 답을 내놓는다. 무너지지 않는 웜홀의 조건이었다. 핵심은 목구멍을 안쪽에서 떠받쳐 닫히려는 힘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무언가였다. 그 무언가는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이 아니었다. 음의 에너지 밀도를 지닌 이른바 기이한 물질이어야 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시공간을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통로를 열어두려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반발이 있어야 한다.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미는 힘. 상식과 정반대인 그것이 웜홀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렇다면 음의 에너지는 순전한 공상일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1948년 예측된 카시미르 효과는 아주 가까이 붙인 두 금속판 사이 공간의 에너지가 진공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된 음의 에너지 밀도의 희미한 실말이다. 문제는 그 양이다. 실험에서 얻는 음의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이 미미하다. 사람이 지날 만한 웜홀 하나를 떠받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이한 물질이 필요하리라 추정된다. 그만한 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으고 안정적으로 가둘지 우리는 아직 아무런 방법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웜홀은 지금 물리법칙이 금지하지는 않지만 자연이 허락한 적도 없는 영역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아찔한 곳으로 향한다. 만약 건널 수 있는 웜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간의 지름길에서 그치지 않는다. 웜홀의 한쪽 입구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두 입구의 시간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 어긋남이 쌓이면 통로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잇는 문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웜홀이 과거로 통하는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스스로의 탄생을 막아버리는 모순이 생긴다. 자연은 정말 이런 역사를 허용할까? 스티븐 호킹은 그렇지 않으리라 의심했다. 그는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을 제안했다. 우주가 어떤 식으로든 타임머신의 형성을 막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다만 이것은 증명된 법칙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는 물음이다. 그렇다면 저 우주 어딘가에 자연이 스스로 만든 웜홀이 이미 있을 수는 없을까? 멀리서 보면 웜홀의 입구는 블랙홀과 놀랍도록 닮았을 것이라고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빛을 휘게 하는 방식이나 주변 물질이 도는 모습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계산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관측에서도 웜홀이라 단정할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가 사진으로 담아낸 것은 블랙홀의 그림자였을 뿐 반대편으로 뚫린 통로는 아니었다. 한편 최근의 이론 물리학은 웜홀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본다. 2013년 물리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두 입자의 양자 얽힘이 미세한 웜홀과 수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대담한 추측을 내놓았다. EIRPR이라 불리는 이 발상은 시공간 자체가 얽힘으로 짜여 있을지 모른다고 속삭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웜홀은 예외적인 통로가 아니라 우주를 짜는 실 그 자체일 수 있다. 아직은 가설이지만 여기까지가 오늘의 물리학이 웜홀에 대해 아는
전부다. 방정식은 그것을 허락하고 실험은 희미한 실마리를 보여주지만 자연은 아직 단 하나의 실물도 우리에게 내보이지 않았다. 웜홀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것도 아니다. 어쩌면 그 경계, 아직 모른다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과학이 가장 살아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인류가 그 통로 앞에 선다면 당신은 그 문 너머로 발을 내딛겠는가? 우주 반대편의 낯선 별빛이 어쩌면 단 한 걸음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별과 별 사이, 아직 아무도 지나지 못한 그 문 앞에서 우리의 탐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좌표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여행이 정말 가능한지, 우주의 끝까지 함께 인류가 그 행성에 내려보낸 탐사선들은 단 한 대도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사진 몇 장을 보내고는 그대로 침묵했습니다. 그곳은 우주 저편의 낯선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 바로 옆에서 거의 같은 크기와 무게로 태어난 행성, 금성입니다. 태양계가 막 빚어지던 무렵 같은 재료로 나란히 만들어진 쌍둥이인데 왜 지구는 바다를 얻고 금성은 지옥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지금 금성의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 약 460도, 납도 녹여버리는 열기가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약 90배, 지구의 해저 900m에 해당하는 압력이 지표면을 짓누릅니다. 하늘에서는 황산 구름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그 아래로 황산비가 내립니다. 다만 너무 뜨거워서 지표면에 닿기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태양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행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금성인가? 지구와 그토록 비슷하게 태어난 행성이 어쩌다 이런 극단적인 세계가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시기, 태양 주위의 먼지와 가스 원반에서 행성들이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거의 같은 재료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름은 금성이 약 1만 대사킬로미터, 지구가 약 1만 대1742킬로미터, 차이는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질량도 금성이 지구의 약 82%. 두 행성은 정말로 쌍둥이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금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연구팀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금성이 한때 액체 상태의 물, 즉 바다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초기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초기 태양은 지금보다 약 30% 어두웠습니다. 별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밝아지는데 그때의 태양은 아직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금성이 받는 열도 지금보다 적었고 표면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금성에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은 나이를 먹을수록 핵융합 반응이 강해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밝기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금성이 받는 에너지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있었다면 그 물이 증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증기. 바로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면 열을 더 많이 가두게 됩니다. 열이 갇히면 온도가 오르고, 온도가 오르면 물이 더 증발하고 더 많은 수증기가 열을 가둡니다. 이 되먹임 고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폭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금성에 일어난 일의 핵심입니다. 지구에서 온실 효과는 생명의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대기가 적절한 열을 붙잡아 평균 15도의 기온을 유지해 주니까요. 하지만 금성에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수증기는 상층 대기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됩니다.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것이죠. 가벼운 수소는 뜨겁게 달아오른 상층 대기에서 우주로 달아났습니다. 금성에는 지구와 같은 고유 자기장이 없습니다. 태양풍이 만들어주는 얇은 자기 껍질이 있을 뿐입니다. 수소가 빠져나가면 물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금성은 자신의 물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사라진 금성에서 다음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바다에 녹아들어가 탄산칼슘, 즉 석회암의 형태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탄소 순환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금성에서는 바다가 사라졌으니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기 속에 그대로 쌓이기만 합니다. 현재 금성 대기의 약 96.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약 0.04%인 것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두꺼운 이산화탄소 담요가 태양 에너지를 가두면서 표면 온도는 46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도 표면 온도는 수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어 열을 붙잡지 못하지만 금성은 대기가 너무 두꺼워 열이 빠져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금성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마젤란 탐사선의 레이더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실제로 화산이 분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계속 대기에 공급합니다. 금성의 지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화황은 금성의 또 다른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대기 상층에서 물과 결합해 황산 방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황산 구름층이 금성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표면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밝게 빛나는 금성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이 황산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양이 밝아지고 물이 증발하고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강화하고 수소가 우주로 탈출하고 물이 영구히 사라지고 탄소 순환이 멈추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축적됩니다. 하나하나는 점진적인 변화였지만 되돌릴 수 없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구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과학의 합의는 이렇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심각하지만 금성과 같은 폭주 온실 효과가 지구에서 일어나려면 현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후 태양이 충분히 밝아지면 지구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금성을 연구합니다. 금성은 온실 효과의 극단적 결말을 보여주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도 많습니다. 금성에 정말로 바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아직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금성의 자전이 왜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인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충돌 가설이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금성의 현재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도 직접 확인된 바는 제한적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탐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브레이타스와 다빈치 미션,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엔비전이 2030년대에 금성을 향할 예정입니다. 다시 금성으로 향하는 이 탐사선들이 쌍둥이 행성의 잃어버린 역사를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성은 경고입니다. 행성 하나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의 미래를 묻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 토성의 고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초 1톤에 가까운 얼음이 빛처럼 토성 속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억 년 뒤 고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엇이 태양계에서 가장 장엄한 구조물을 지우고 있는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고리를 가까이에서 봐야 합니다. 고리의 폭은 약 28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께는 놀랍도록 얇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과 10m에서 수십 미터. 만약 고리를 축구장 크기로 줄인다면 두께는 면도날보다 얇은 셈입니다. 이 얇은 원반을 채우고 있는 건 대부분 물, 얼음입니다. 먼지, 알갱이만 한 것부터 집채만 한 것까지 수십억 개의 얼음 덩어리가 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한 원반 같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궤도를 도는 입자들의 군무입니다. 이 장엄한 구조물의 이상 징후가 처음 포착된 건 1980년대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토성의 상층 대기에서 예상보다 낮은 전리층 밀도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가 위에서 떨어져 내려와 대기의 화학 반응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뒤 하와이 객 천문대의 적외선 관측이 결정적 증거를 잡아냅니다. 토성 대기의 특정 위도에서 수소 이온의 적외선 방출이 뚜렷한 띠 무늬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리에서 떨어진 물 분자가 대기와 반응해 만들어낸 신호. 이 현상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링레인. 고리의 피.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고리의 얼음 입자는 태양의 자외선과 미세 운석 충돌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자외선은 얼음 표면의 물 분자를 깨트리고 이온화시킵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얼음에 전하가 생깁니다. 전하를 띤 입자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토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힙니다. 자기장의 힘선을 따라 입자들은 고리의 궤도를 벗어나 토성의 대기를 향해 나선형으로 떨어집니다.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쌓인 얼음이 조금씩 제 발밑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링레인만이 고리를 깎는 유일한 힘은 아닙니다. 고리 바깥쪽에서는 토성의 위성들이 중력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토성의 중력 자체가 고리 물질을 직접 삼킵니다. 고리는 바깥에서 뜯기고 안에서 빨려들며 위에서 비로 내립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한 건 카시니 탐사선이었습니다. 2004년 토성 궤도에 진입한 카시니는 13년간 토성계를 관측했습니다. 2017년 4월 연료가 바닥나가던 카시니는 마지막 임무에 들어갑니다. 그랜드 피날레. 토성 본체와 고리 사이의 좁은 틈으로 22차례 돌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탐사선도 들어간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카시니는 이 틈을 지나며 고리의 중력이 우주선 궤도에 미치는 미세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데이터로 고리의 총 질량이 계산됐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토성의 위성 미마스 질량의 약 40%. 이 가벼운 질량이 던진 질문은 근본적이었습니다. 고리가 처음부터 이만큼밖에 없었거나 한때 훨씬 많았던 것이 이미 대부분 사라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고리의 나이에 대한 기존 상식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토성의 고리는 토성과 함께 태어났다고 여겨졌습니다. 약 45억 년 전. 하지만 카시니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리의 낮은 질량과 높은 얼음 순도. 오래된 고리라면 우주 먼지에 오염돼 어두워졌어야 합니다. 고리가 여전히 밝다는 건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추적 나이는 수천만 년에서 많게는 수억 년. 공룡이 지구를 걷던 시기 즈음입니다. 다만 이 젊은 고리 가설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오래된 고리가 재생되는 메커니즘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45억 년 된 행성의 역사에서 고리의 존재가 길어야 수억 년일 거라 봅니다. 잠깐의 장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토성의 옛 위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궤도가 불안정해진 위성이 토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조성력이 위성을 산산조각 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위성 간의 충돌입니다. 두 위성이 부딪히며 생긴 파편이 고리가 됐다는 시나리오. 어느 시나리오든 얼음이 주성분인 천체의 파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리의 높은 얼음 순도와 일치합니다. 고리의 기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고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나사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링 레인 속도가 유지될 경우 고리는 약 3억 년 안에 사라집니다. 카시니가 측정한 더 높은 침식률까지 반영하면 그 시간은 1억 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찰나입니다. 사라지는 과정은 균일하지 않을 겁니다. 안쪽의 D링과 C링이 먼저 희미해집니다. 가장 밝고 밀도 높은 B링이 끝까지 버티겠지만 그마저도 영원하진 못합니다. 고리가 얇아질수록 남은 입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침식이 점점 빨라질 것이라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수억 년 뒤 토성 궤도를 돌게 될 미래의 탐사선은 고리 없는 토성을 보게 될 겁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이 아무런 장식 없이 황금빛 대기만을 두른 채 홀로 떠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는 운이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45억 년의 역사에서 고리가 존재하는 이 짧은 순간에 그것을 올려다볼 수 있는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요. 토성의 고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우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은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양이 죽는 날 지구에 일어나는 일, 우주의 끝까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은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우주로 뿜어내면서 만약 이 행성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태양계의 하늘에는 태양이 2개 떠 있었을 겁니다. 목성은 정말로 별이 될 뻔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별이 태어나는 순간으로 가야 합니다.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졌고 마침내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모든 가스를 독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물질은 원반 형태로 태양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원반 속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질을 끌어모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목성입니다. 지구 질량의 318배,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2.5배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행성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약 1.7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초가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목성 내부에서 옵니다. 목성은 지금도 천천히 수축하고 있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로 변환됩니다. 켈빈 헬름홀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태양이 핵융합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만들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목성은 말하자면 별이 되기 직전 단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성에 얼마나 더 많은 질량이 있었다면 핵융합에 불이 붙었을까요? 별이 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소 원자핵들이 양성자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며 에너지를 내놓는 과정. 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은 목성의 약 80배입니다. 목성은 그 기준의 겨우 80분의 1. 별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80배는 조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과 행성 사이에 제3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색 외성. 별이 되기엔 가벼웠지만 행성이라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천체. 갈색 외성은 수소 핵융합은 하지 못하지만 더 무거운 동위원소인 중수소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중수소 융합에 필요한 최소 질량은 목성의 약 13배. 이것이 행성과 갈색 외성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목성 질량의 13배에서 80배 사이. 이 영역에 있는 천체들이 바로 실패한 별입니다. 목성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3분의 1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목성은 별이 될 뻔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목성의 구성에 있습니다. 목성은 약 71%가 수소, 24%가 헬륨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구성 비율과 거의 동일합니다. 재료는 같았던 겁니다. 같은 재료로 시작했지만 양이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별이 되느냐 행성이 되느냐는 결국 질량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목성은 더 많은 가스를 끌어모으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먼저 점화되면서 강렬한 태양풍을 뿜어냈고 이 바람이 원반에 남은 가스를 날려버렸습니다. 목성이 더 성장하기 전에 재료가 사라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목성 자체가 주변 궤도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가까운 궤도의 물질을 흡수하거나 밀어냈고 결국 공급선이 끊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목성은 스스로의 성장을 스스로 막은 셈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만약 원반에 가스가 충분히 더 있었다면, 목성이 질량의 80배를 넘겼다면 태양계에는 두 번째 별이 탄생했을 겁니다. 태양계는 쌍성계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시나리오냐고요? 전혀 특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 크기 이상의 별 중 절반 가까이가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에 속합니다. 외로운 별인 태양이 오히려 소수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성 위치에 작은 적색 외성이 있었다면 그 별의 밝기는 태양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빛조차 태양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을 겁니다. 두 별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행성들의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안쪽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궤도는
크게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고 일부는 태양이나 두 번째 별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지구가 살아남았더라도 두 별의 중력이 지구 궤도를 뒤흔들어 기후를 극단적으로 요동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계절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생명체가 진화할 안정적 환경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목성이 별이 되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성은 별이 되지 못했기에 태양계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소행성과 혜성을 끌어당기거나 궤도를 바꿔 내행성을 보호합니다. 1994년 슈메이커 랩이 구 혜성이 목성에 충돌한 사건은 그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구 크기만 한 충돌 흔적들이 목성 표면에 남았습니다. 저 충돌이 지구를 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목성이 항상 보호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목성의 중력이 오히려 소행성을 지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목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단순한 방패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목성이 지금의 질량에서 멈춘 것, 별이 되지 않은 것, 이것이 태양계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 조건 중 하나라는 것. 같은 재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질량이라는 단 하나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태양은 별이 되었고 목성은 행성으로 남았습니다. 목성은 우주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선 천체는 아닙니다. 80배라는 격차는 꽤 큽니다. 하지만 같은 수소와 헬륨으로 시작해 이토록 다른 존재가 된 것,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목성보다 13배 넘게 무거웠던 천체가 갈색 외성이 되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던 천체가 적색 외성이 되어 누군가의 하늘에 두 번째 태양으로 떠 있을 겁니다. 우리의 태양계에서 목성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이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문턱을 넘은 천체들, 갈색 외성의 기이한 세계를 탐험합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하나가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그것을 지켜본 시간은 다 합쳐 2달 남짓. 그 뒤로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 2달 동안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할레아칼라 정상에 펜스타스 망원경이 희미한 점 하나를 붙잡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소행성으로 분류됐습니다. 며칠 뒤 궤도를 계산하던 사람들의 손이 멈춥니다. 태양계의 모든 전체는 태양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도 결국 타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점의 궤도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타원이 아니라 활짝 열린 쌍곡선이었습니다. 열린 궤도가 뜻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태양에 붙잡힌 적이 없다는 것. 밖에서 들어와 스쳐 지나 다시 밖으로 나간다. 태양의 중력으로도 잡아둘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뒤에도 초속 26km가 남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확인한 최초의 성간 천체였습니다. 하와이 말로 붙인 이름이 오무아무아, 멀리서 온 첫 정찰자라는 뜻입니다. 공식 번호는 1I. I는 인터스텔라, 성간을 뜻합니다. 이 천체 하나를 위해 새 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칸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발견 시점이었습니다.
알아챘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발견되기 40일 전에 이미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 지점은 수성 궤도 안쪽,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4분의 1 남짓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챘을 때 그것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고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망원경이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몇 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 번째, 밝기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광도 곡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 8시간을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졌고 가장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차이가 10배에 달했습니다. 천체 자체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회전하면서 우리 쪽으로 돌려주는 면적이 바뀌는 겁니다. 10배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길쭉하다는 뜻입니다. 최소 5대 1,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태양계 소행성 수십만 개 중에 이만큼 길쭉한 것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흔히 시가 모양으로 그려지지만 그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밝기 변화만으로는 길쭉한 막대인지 납작한 원반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분석 중에는 오히려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형태가 더 잘 맞는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umuamua 얼굴은 상상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왔을 때조차 지구에서 약 2,400만 킬로미터, 그 어떤 망원경에도 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회전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팽이처럼 한 축으로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뒤뚱거리며 굴렀습니다. 언젠가 격렬한 일을 겪었다는 흔적입니다. 무언가와 부딪혔거나 더 큰 무언가에서 뜯겨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색이 붉었습니다. 태양계 바깥쪽 얼음 천체들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오래 두들겨 맞은 표면이 띄는 색입니다. 아주 오래 떠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이상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꼬리가 없었습니다. 혜성이라면 태양열에 얼음이 끓어올라 가스와 먼지를 뿜고 그것이 꼬리가 됩니다. 오umuamua 주변에서는 가스도 먼지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위, 소행성입니다. 그런데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하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umuamua는 중력만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아주 조금씩 더 빨리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태양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하게. 이 미세한 가속은 2018년 학술지 네이처에 보고되며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혜성이라면 이 가속은 자연스럽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로켓처럼 밀어주니까요. 문제는 그 뿜어져 나온다는 가스가 끝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꼬리 없이 밀린 물체. 여기서부터는 정설이 아니라 가설의 영역입니다. 가설 하나. 뿜어낸 것이 우리 장비로 알아보기 어려운 성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수소나 이산화탄소는 먼지를 거의 끌고 나오지 않아 눈에 보이는 꼬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 얼음 속에 갇혀있던 수소가 햇빛에 풀려나며 밀어냈다는 모형이 제시됐습니다. 가설 둘. 아예 통째로 수소 얼음 덩어리였다는 과감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가설 셋. 어느 외계 명왕성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질소 얼음 조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납작한 모양도, 붉은 표면도, 미세한 가속도 한 번에 설명됩니다. 가설 넷. 먼지가 엉성하게 뭉친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볍다면 햇빛의 압력만으로도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 하나. 인공 구조물. 얇은 도칠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학술지에 실렸고 진지하게 다뤄졌고 그리고 아직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천문학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연적인 설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확실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umuamua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고향 별도 찾지 못했습니다. 궤도를 거슬러 올라가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별이 없습니다. 2해 뒤 두 번째 손님이 도착합니다. 2019년에 발견된 성간 혜성 보리소프입니다. 이번엔 명백한 혜성이었습니다. 꼬리도 가스도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오umuamua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 번째 성간 천체가 발견됩니다. 손님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사이에 셋을 봤다면 지금도 태양계 안엔 우리가 놓친 것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는 밤하늘 전체를 반복해서 훑습니다. 더 많은 손님이 이 그물에 걸릴 겁니다. 유럽 우주국은 탐사선을 미리 우주에 띄워 대기시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이번엔 스쳐 보내지 않는 것. 오umuamua는 지금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망원경도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수억 년을 어둠 속에서 떠돌다 우리 앞을 딱 한 번 스쳐갔고 우리는 그 정체조차 모른 채 보냈습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손님이 싣고 온 외계의 얼음을 따라가 봅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